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어떻게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헬레나 슈미트라는 26세 언어심리학 박사 과정 학생인데 처음에는 한글을 그저 하나의 문자 체계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냉철한 독일 학자를 눈물짓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박사 논문을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베를린 대학교 언어학과 강의실은 오늘도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윌러 교수가 칠판에 여러 문자들을 적어가며 설명하고 있었죠. 여러분, 문자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민족의 사고방식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강의실 앞자리에 앉은 헬레나 슈미트는 노트북에 열심히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감정보다는 논리와 데이터를 중시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독일 문화 속에서 자란 헬레나에게 한국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윌러 교수가 칠판에 한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참으로 흥미로운 문자입니다.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현대 언어학 이론에서 말하는 최적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특히 인간의 발음기관을 본뜬 모양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헬레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감성적인 해석 아닌가요? 라틴 문자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디지털 시대에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헬레나는 평소에도 토론에서 날카로운 논리로 유명했거든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라틴 문자는 이미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학 공식, 국제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라틴 문자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적 우위를 무시할 수는 없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헬레나, 당신이 1년 동안 연구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계의 주요 문자 체계들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문자가 정말로 가장 우수한지 증명해보세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헬레나에게 집중되었죠. 헬레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떤 여행을 시작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헬레나는 그날 밤 연구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분명히 했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과학적 데이터만으로 승부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헬레나의 1년간 문자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체계적이고 꼼꼼한 성격답게 세계 주요 문자들을 하나씩 분석해 나갔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자료를 뒤지고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죠. 먼저 라틴 문자부터 살펴봤습니다. 헬레나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문자였거든요. 하지만 연구를 깊이 들어갈수록 의외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영어만 해도 같은 철자가 다르게 발음되거나 같은 소리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레드라는 단어가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러프, 카프, 스루처럼 비슷한 철자인데도 전혀 다른 발음을 가진 단어들이 수없이 많았죠. 프랑스어는 더 복잡했습니다. 철자와 발음의 괴리가 영어보다도 심했어요. 보쿠라는 단어를 보세요. 8글자로 쓰이지만 실제 발음은 보쿠입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헬레나의 모국어였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자를 연구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답게 철학적 깊이는 인정할 만했어요. 하나의 글자 안에 의미와 소리가 함께 담겨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문맥률 측면에서는 심각한 단점이 있었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만 해도 수천 개를 익혀야 했으니까요. 중국의 문맥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아랍 문자는 예술적 아름다움이 뛰어났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독특한 방식도 나름의 매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여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자판 배열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환경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문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산스크리트는 인도 철학의 정수가 담긴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헬레나는 연구할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각 문자마다 장단점이 뚜렷했고 완벽한 문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자를 연구하든 한글이 계속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거였어요.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에서도 언어학 관련 다큐멘터리에서도 한글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한글이 뭐길래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걸까요? 드디어 헬레나가 한글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문자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접근했어요. 하지만 한글의 체계를 파악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충격적이었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음성학 이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체계화했다고 했죠.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헬레나는 한글의 자음 체계를 분석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닫힌 모양을 본떠 만든 거였어요. 현대 음성학에서 말하는 조음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분석이 가능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모음 체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철학적 의미를 담으면서도 실제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와 입 모양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거였습니다. 헬레나는 이런 체계적 접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헬레나를 놀라게 한 것은 한글의 효율성이었습니다. 24개의 기본 문자로 수만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라틴 문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발음 차이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우기도 쉬웠어요. 다른 문자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의 학습 기간이 필요한 반면 한글은 며칠만 집중하면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었거든요. 헬레나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분석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너무나 합리적이었어요. 가, 나, 다처럼 자음 하나에 모음 하나를 결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강, 낭, 당처럼 받침까지 들어가는 복잡한 조합까지 모든 것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우수성보다 헬레나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 것은 한글 창제의 배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을 읽으면서 헬레나는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모른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왕이 직접 나서서 쉬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헬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죠. 문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헬레나가 처음으로 한 감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논리와 효율성으로만 판단해왔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성적인 헬레나는 이런 감정을 논문에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헬레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소포 하나가 도착했어요.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던 어머니였기에 헬레나는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는 헬레나가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보다는 독일 문화에 적응하길 원했거든요. 소포를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 하나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헬레나야, 네가 요즘 한국 문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이건 내 외할머니가 쓰신 일기야.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손녀에게 전해달라고 하셨거든. 때가 된 것 같아서 보내는구나. 헬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로 빽빽하게 쓰인 글들이 있었어요. 아직 한글을 완전히 읽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보내준 번역본을 통해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번역본을 읽는 헬레나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외할머니의 일기에는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한 여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오늘도 아이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쳤다. 들키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말, 우리 글을 잃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릴 것 같다.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무도 우리말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한글 하나하나가 우리의 혼이고 정체성이다. 이것만은 죽어도 지켜내야 한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헬레나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독일로 시집 간다고 한다. 멀리 떠나는 것이 걱정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핏줄이 이어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 언젠가 손녀가 태어나면 꼭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다. 비록 먼 땅에서 태어나더라도 자신의 뿌리는 알았으면 좋겠다. 헬레나는 일기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일인으로만 살아왔는데 자신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외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문자를 자신은 그저 학술적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헬레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은 글이 있었어요. 먼 훗날 내 손녀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이 글자 하나하나에는 우리 조상들의 눈물과 희망이 담겨 있다. 네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언어를 쓰든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그날 밤 헬레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논문 발표를 며칠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자신이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문자의 기능적 측면만 분석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며칠 후 헬레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문 발표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거예요. 지도교수인 윌러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헬레나, 무슨 일이야?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연구를 포기한다고? 이해할 수 없네.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문자를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해하려면 그 문자를 쓰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삶 속에서 문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고 싶습니다. 헬레나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헬레나, 그건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감상적 접근이야. 연구자는 객관적 거리를 유지해야 해. 하지만 헬레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이성보다 감정을 따르기로 한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헬레나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적힌 한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글자였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건네는 말도 길거리 간판들도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죠. 어디로 가세요?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헬레나는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서울, 시내로 가주세요. 기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분이시네요. 한국 여행 오셨어요? 네, 공부하러 왔어요. 헬레나의 답변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헬레나는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을 읽고 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어린아이들이 한글책을 읽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한 서점에 들어간 헬레나는 놀랐습니다. 유아용 한글 교재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용 한국어 학습서까지 한글과 관련된 책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어른을 위한 한글 교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할아버지가 연필을 잡고 글자를 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책을 펼쳐보니 성인 문맹자들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 소개가 나와 있었어요. 헬레나는 그 내용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책 속의 문구였습니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헬레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글의 겉모습만 봤구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해. 그녀는 관광객으로 머무르지 않고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부터 헬레나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청년들, 한강에서 산책하는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한글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경험은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에서 발견한 작은 간판 하나가 헬레나의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성인 야학 무료 수업 작은 간판을 본 헬레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작은 교실에서는 의외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칠판 앞에 앉아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정성껏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보세요. 사랑 천천히 따라 써보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마치 처음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처럼 집중하며 연필을 잡고 있었습니다. 헬레나는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름을 제대로 썼나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적은 자신의 이름을 들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잘 쓰셨어요. 김철수 씨, 이제 손자분께 편지도 쓸 수 있겠네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80평생 살면서 제 이름도 제대로 못 썼는데 이제 편지를 쓸 수 있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철수 씨. 이제 정말 글 아는 사람이 되셨네요. 헬레나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연구했던 한글의 학습 용이성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말입니다. 한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어. 그래서 평생 글을 몰랐지. 은행에 가도 병원에 가도 늘 눈치를 봐야 했어.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손가락 도장을 찍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부끄러웠어. 그런데 이제 70이 넘어서 글을 배우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손주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못 읽어서 답답했어.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한글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네. 며칠만 배워도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선생님이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글자였어요. 이번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글자를 배우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평생 꿈도 못 꿨던 일이거든요. 다른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죽기 전에 손주들에게 편지 한 통 써주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해요. 헬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연구했던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성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70세가 넘어서도 몇 달만 배우면 읽고 쓸 수 있게 해주는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수업 중간에 한 할머니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을 만든 분이 정말 임금님이라고 들었는데 왜 임금님이 이런 쉬운 글자를 만들어주셨을까요?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주신 거죠. 할아버지 한 분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임금님이 백성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주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네. 5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으니 말이야. 수업이 끝난 후 헬레나는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온 연구자인데 정말 감동적인 수업이었어요. 선생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글의 힘을 보셨군요. 이분들을 보면 세종대왕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는 그 마음 말이에요.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이런 수업이 많이 있나요? 네, 전국 곳곳에 있어요. 아직도 글을 못 읽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특히 할머니들 중에는 옛날에 여자는 글을 배울 필요 없다고 해서 학교에 못 간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글은 정말 쉬워서 나이가 많아도 금방 배울 수 있어요. 헬레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연구한 것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구조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존엄성을 주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헬레나는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 베를린 대학교 강의실에서 시작된 단순한 학술 연구가 이렇게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외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니 이제는 한글로 된 원문이 조금씩 읽혔습니다. 우리 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고 마음 가는 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외할머니가 쓰신 글이었어요. 헬레나는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은 모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따뜻함에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헬레나는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500년 전 이곳에서 한 임금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동상에 새겨진 글귀를 읽어봤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며 헬레나는 감탄했습니다. 현대 언어학자들도 감탄할 만한 과학적 분석이 5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그 과학적 정교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만드셨어요. 당시 양반들은 모든 사람이 글을 알게 되면 신분제가 흔들릴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셨죠. 헬레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신이 담긴 혁명적 발명품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글을 배우고 쓸 수 있게 만든 세계 최초의 대중적 문자였습니다. 며칠 더 서울에 머물면서 헬레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글을 외국어로 배우는 유학생들,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려는 교육자들, 한글 서예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민들까지 모든 이들이 한글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서예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하나하나의 글자에 쓰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거든요. 기쁠 때와 슬플 때 같은 글자라도 다르게 써집니다. 헬레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한국어 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외국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가장 놀라워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우기 쉽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글로 쓰인 시나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화여대에서 만난 한 교수는 헬레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에서 한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한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하기도 쉽고 검색 엔진에서도 정확도가 높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헬레나는 한강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원래 계획했던 논문을 발표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글의 기술적 우수성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인간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헬레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윌러 교수는 그녀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차렸어요. 헬레나, 한국 여행이 많은 도움이 되었나 보네. 그런데 논문 발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다음 주가 발표일인데. 헬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원래 계획을 바꾸기로 했어요. 전 세계 문자를 비교해서 가장 우수한 것을 가리는 발표 대신에 문자가 인간에게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헬레나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허락했어요. 발표 당일 강의실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어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교수들과 학생들까지 참석했죠. 헬레나의 1년간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헬레나는 처음에 계획했던 파워포인트 자료 대신 외할머니의 일기장과 야학에서 찍은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어떤 문자가 가장 우수한지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라틴 문자의 범용성, 한자의 표의성, 아랍 문자의 예술성 등을 비교 분석하며 객관적 우열을 가리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은 것은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적 효율성으로만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헬레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학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헬레나는 계속했습니다. 이분은 김철수 씨, 80세에 처음 글자를 배웠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분이 몇 달 만에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자의 가치죠.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헬레나는 외할머니의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제 외할머니가 쓰신 일기예요.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낸 분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저는 깨달았어요. 문자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이고 존엄성이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헬레나, 당신은 한글이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결론 짓는 건가요? 헬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각 문자는 그 문자를 쓰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고유한 가치를 가지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자를 평가할 때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건가요? 헬레나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글 교육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론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발표를 마친 후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한 교수는 처음으로 문자를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였다고 평가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자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헬레나는 실제로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글 교육 봉사자로서 말이에요. 그녀는 서울의 한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헬레나입니다. 독일에서 온 언어학자인데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글을 배워보겠어요. 헬레나의 한국어는 몇 달 사이에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첫 수업에서 베트남에서 온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한글을 가르치게 되었나요? 헬레나는 잠시 생각한 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연구하다가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입니다. 500년 전 한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글자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수업이 끝나고 헬레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한글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 모든 글자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냉철한 독일 학자였던 헬레나가 따뜻한 한글 선생님이 되기까지 그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외할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이제 저도 알겠어요.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글자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열풍의 실체죠. 많은 분들이 K-팝이나 드라마 정도로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뭄바이의 한 젊은 여성 프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인도 여성들이 왜 한국행을 꿈꾸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도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한국의 진짜 국력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뭄바이의 뜨거운 오후, 26세 프리아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남자친구 라훌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라훌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고 있었죠. 프리아가 최근 들어 한국어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영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프리아, 도대체 왜 한국어야? 영어면 충분하고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더 나을 텐데 말이야. 라훌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프리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라훌, 지금 인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우리 회사 건물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녀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죠. 저기 보이는 LG전자 간판, 그리고 길 건너편 삼성 광고판들 말이야. 이 모든 게 다 한국 기업들이야. 라훌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 거 아냐? 그게 아니야. 프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아는 선배 중에 한국어 능력 덕분에 삼성 인도법인에 취직한 사람이 있어. 월급이 이전 직장보다 40%나 올랐다고 하더라고.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들을 정말 많이 찾고 있어. 라훌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리아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프리아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협업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고 당연히 승진 기회도 더 많아지고 있지. 사실 프리아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현재 직장에서의 승진만이 아니라 아예 한국으로 건너가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직 라훌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어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훌이 다시 물었습니다. 프리아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라훌, 지금 뭄바이에만 해도 한국어 학원이 10곳이 넘어. 그리고 모든 수업이 대기자 명단이 가득해. 이게 우연일 것 같아?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한국어 학습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온라인 클래스에는 인도 전역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그중 70%가 여성이고 대부분 우리 또래야. 라훌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프리아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투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프리아가 자신을 떠나 한국으로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리아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에서 그녀는 문득 라훌에게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졌죠. 정말로 한국이 인도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프리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LG전자 광고판이었습니다. 에어컨과 냉장고 광고였는데 모델로 나온 인도 여배우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죠. 지나가던 사람들 중 몇몇은 그 인사말을 따라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동안 프리아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삼성 갤럭시 폰으로 K-팝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고 다른 승객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광고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들의 것이었죠. 회사에 도착한 프리아는 로비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 안내판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5층짜리 건물 중 무려 5개 층이 한국 관련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LG전자 인도법인이 3개 층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 화장품 회사와 한국 식품 수입 업체도 각각 한 층씩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근처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푸드코트에서 프리아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한국 음식 코너 앞에 긴 줄이 서 있었고 대부분이 인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불고기 버거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각종 라면 요리들이 인기 메뉴였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동료 아니타가 감탄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런 한국 음식점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에요. 프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음식만이 아니에요. 저기 화장품 가게도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한국 화장품 전문점이 있었고 20대 여성들로 가득했습니다. 비비크림부터 시작해서 각종 스킨케어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쇼핑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프리아는 길거리 서점에 들렀습니다. 외국어 학습서 코너에서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 교재가 영어나 중국어 교재만큼이나 많이 진열되어 있었고 상당수가 품절 상태였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어 책이 정말 잘 나가요. 서점 직원이 프리아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고객들이 많이 찾으세요. 한국 드라마나 K-팝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공부해보니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진지하게 배우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프리아는 라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훌, 오늘 하루 종일 주변을 관찰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 한국이 우리 일상 속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을 줄은 몰랐어. 라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떤 것들을 봤는데? 프리아는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광고판부터 음식점, 화장품 가게, 심지어 서점의 교재까지 모든 것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이죠. 이제 정말 확신해. 한국어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거야. 주말이 되어 프리아는 대학 동창 순이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순이아는 프리아와 같은 전공을 했지만 졸업 후 다른 길을 걸어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순이아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순이아의 모습은 이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이아, 정말 달라 보여. 무슨 일이 있었어? 프리아가 물었습니다. 순이아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프리아, 나 한국 유학 준비하고 있어. 내년 3월에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에 입학할 예정이야. 프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갑자기 한국으로? 왜 하필 한국이야?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6개월 전부터 준비해왔어. 순이아는 노트북 화면을 프리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삼성 인도법인에서 내부 여직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화면에는 삼성의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안내가 떠 있었습니다.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보장, 그리고 여성 관리자 양성 프로그램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봐. 순이아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야. 인도 현지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 본사 연수 기회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프리아는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공부해야 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야? 순이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프리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인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제약을 받아왔어. 능력보다는 성별이 먼저 고려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라. 실력만 있으면 성별에 관계없이 기회를 주더라고. 순이아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삼성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그때 만난 한국 매니저들은 정말 달랐어. 내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실제로 프로젝트에 반영하기도 했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공정했어. 그래서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한 거야? 프리아가 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순이아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여기 봐. 내가 팔로우하는 한국 유학생들 계정이야. 인도 여성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자유롭고 당당해 보여. 화면에는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인도 여학생들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한국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 그리고 인턴십을 하며 성장하는 모습들이었죠. 이 친구는 작년에 한국으로 간 우리 선배야. 순이아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프리아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생활이 정말 그렇게 좋아? 물론 어려움도 있을 거야.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순이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이아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프리아도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프리아는 회사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안드라프라데시 주에 있는 LG전자 스리시티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직원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요? 가족들도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나요? 프리아가 인사팀 매니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LG전자 측에서 현지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직원 가족들이 실제 생산 현장을 보고 한국 기업의 경영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아는 즉시 라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훌, 우리 회사에서 LG 공장 견학을 간대. 너도 함께 갈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라훌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공장 견학이라. 재미있을까? 라훌, 이건 단순한 견학이 아니야. LG 스리시티 공장은 600만 달러 규모로 건설된 거대한 시설이야. 그리고 주변 지역에 수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어. 직접 보면 정말 놀랄 거야. 결국 라훌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프리아와 라훌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전용 버스를 타고 스리시티로 향했습니다. 3시간 정도의 여행 끝에 도착한 공장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이들을 맞이한 것은 한국인 공장장과 인도인 부공장장이었습니다. 한국인 공장장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고 인도인 부공장장은 놀랍게도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공장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라젠드라입니다. 한국어로 인사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부공장장의 한국어 인사에 견학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니 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봇들이 정교하게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고 인도 직원들이 한국인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품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몇 대의 제품을 생산하나요? 라훌이 질문했습니다. 냉장고 기준으로 하루 약 1000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품이 인도 전역과 주변 남아시아 국가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견학이 진행되면서 라훌은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인 직원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자부심이 넘쳐 보였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한 젊은 인도인 직원이 라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직원 복지가 정말 좋아요. 의료보험, 자녀 교육비 지원, 그리고 정기적인 한국 본사 연수 기회까지 주거든요. 프리아는 여직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특히 여성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다른 회사들과 확실히 달라요. 한 여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보장은 물론이고 여성 관리자로 승진할 기회도 공평하게 주어져요. 제 상사도 여성이거든요.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라훌은 프리아에게 말했습니다. 프리아,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인도에 온 게 아니구나. 정말로 인도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보였어. 프리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왜 한국어 공부를 하는지 이해하겠지? 라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말 이해해. 그런데 프리아, 혹시 너도 저런 곳에서 일하고 싶어? 프리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공장 견학 이후 프리아의 한국어 학습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온라인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 참여했죠. 스터디 그룹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뭄바이, 델리, 벵갈루루에서 참여하는 총 15명의 멤버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중 12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연령대도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다양했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 취업이나 한국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즈니스 한국어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스터디 그룹 리더인 메에라가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메에라는 이미 삼성 인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였습니다. 메에라 언니,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한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한국 본사 직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통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신뢰관계도 더 빨리 형성돼요. 프리아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언니, 혹시 토픽 시험은 몇 급까지 따야 도움이 될까요? 최소 4급은 따야 해요. 하지만 5급이나 6급이 있으면 정말 큰 어드밴티지가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토픽 5급 이상 보유자에게는 별도의 수당도 지급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프리아는 더욱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토픽 시험 준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한 달 후 프리아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터디 그룹 멤버 중 한 명인 프리티가 실제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프리티가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프리아가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토픽 6급의 영어 점수까지 완벽해서 장학금까지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메에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프리아는 라훌과 만나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훌, 우리 스터디 그룹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라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뭔데? 프리티라는 친구가 서울대 대학원에 합격했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말이야. 프리아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함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그런데 프리아. 라훌이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너도 그런 생각 있어? 프리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지만 아직 라훌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어. 프리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라훌은 프리아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죠.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우리 회사에서도 몇 명 봤는데. 정말? 누구누구? 마케팅팀의 아르준도 한국어 배우고 있더라. 그리고 회계팀 수미타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던데. 라훌이 말했습니다. 프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르준까지? 남자들도 한국어를 배우는구나. 응, 아르준 말로는 자기 여자친구가 먼저 시작했는데 따라서 배우게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고 실제로 도움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날 밤 프리아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토픽 5급을 목표로 하루 3시간씩 공부하기로 결심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점심시간에 1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에 1시간씩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달 후 프리아의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비즈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들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죠. 프리아, 정말 대단해. 한국어가 많이 늘었네. 스터디 그룹에서 메에라가 칭찬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프리아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토픽 4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야. 한번 시험에 도전해보는 게 어때? 메에라가 제안했습니다. 프리아는 고민했습니다. 토픽 시험을 본다는 것은 단순한 실력 측정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한국과 관련된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좋아요. 도전해볼게요. 프리아가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프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토픽 시험을 준비하던 중 프리아는 인도 내 한국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업들이 인도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프리아는 회사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수치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과 인도 간의 무역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278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라훌, 이 수치 좀 봐. 프리아가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간 무역량이 이렇게 크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 라훌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78억 달러라고? 정말 엄청난 규모네. 프리아는 계속해서 자료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삼성만 해도 지난 25년간 인도에 총 75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네. 현재 인도 전역에 5개의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7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7만 명이라고? 정말? 응,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견학했던 스리시티 공장 외에도 푸네와 첸나이에 추가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총 투자 규모가 6억 달러래. 라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정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네.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제조업체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야. 프리아가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삼성은 인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제조 공장을 건설했어.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인도 내수는 물론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고 해. 이때 프리아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수에 관한 통계였죠. 라훌,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아. 프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2022년 기준으로 인도 내 한국어 학습자가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는 거야. 그리고 현재 정규 한국어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 수만 2,300명이 넘는다고 하네. 라훌은 깜짝 놀랐습니다. 2,300명? 정말? 응, 그리고 이건 정규 과정만 집계한 거야. 온라인 강의나 독학으로 공부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거야. 프리아는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첸나이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도 인도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한국 정부에서 인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했다고 하네. 작년에만 500명의 인도 학생들이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고 한국 대학에 진학했어. 라훌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서 너희 스터디 그룹 친구도 서울대에 갈 수 있었던 거구나. 맞아.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래. 한국 정부에서 2025년까지 인도 학생 유치 목표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거든. 프리아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수치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라훌, 나 이제 확신해. 이건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야. 정말로 인도와 한국 사이에 깊고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야. 라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정도 규모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변화네. 그날 밤 프리아는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죠. 한국어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더 나아가 한국과 관련된 더 큰 꿈을 꿔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프리아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치와 통계로만 봤을 때는 분명 한국과 관련된 기회들이 넘쳐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길을 선택하기에는 여전히 망설여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프리아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죠. 프리아, 오늘 사무실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신입사원 중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젊은이가 있는데 벌써 한국 기업과의 프로젝트 담당자로 발탁됐다더군. 어머니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요? 그 친구가 뭘 그렇게 잘한다는 거죠?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되더라고. 한국 기업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업무 진행도 훨씬 수월하고 신뢰관계도 빨리 형성되고 말이야. 프리아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빠, 그 친구 월급은 어떻게 됐어요? 일반 신입사원보다 30% 정도 높게 책정됐다고 하더군. 그리고 앞으로 승진도 빠를 것 같다고 하고. 이때 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프리아도 요즘 한국어 공부한다고 했지? 어머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 다들 자기 딸들도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 프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응, 특히 라다 아줌마는 딸이 한국 화장품 회사에 취직했다고 자랑하더라. 월급도 좋고 복지도 좋다고 하면서 말이야. 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이 인기가 높다고 하더군. 여성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좋다고 하고. 프리아는 이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인도의 젊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다음 날 프리아는 회사에서 한국 기업들의 여성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삼성 인도법인의 경우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이 35%에 달했고
관리직 여성 비율도 25%나 되었습니다. 이는 인도의 다른 외국계 기업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같은 복지 제도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 현지 법률보다도 더 관대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이렇게까지? 프리야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프리야는 라훌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라훌, 나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 한국은 우리 인도 여성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는 곳이야. 라훌은 프리야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중요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프리야, 혹시? 응, 라훌. 나 한국 유학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있어. 프리야가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라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프리야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라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공장 견학을 다녀온 이후부터야. 그때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인도 여성들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거든. 프리야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라훌, 난 지금 여기서도 물론 행복해. 하지만 더 큰 세상에서 내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그리고 한국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해. 라훌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프리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떠나는 게 싫어. 하지만 내 꿈을 막을 권리는 나에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오늘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프리야는 라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라훌. 네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프리야의 한국 유학 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토픽 5급에 합격한 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 입학 허가를 받은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출발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프리야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던 부모님도 이제는 딸을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프리야, 한국 가서도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아버지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프리야, 아빠가 봤을 때 넌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 발전에도 기여하렴. 프리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출발 전날, 프리야는 라훌과 마지막 데이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죠. 프리야, 한국에서 꼭 성공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 라훌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훌, 정말 고마워. 네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야.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야. 프리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서 언젠가는 한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이죠.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뭄바이 공항에는 가족들과 라훌, 그리고 한국어 스터디 그룹 친구들까지 모두 나와서 프리야를 배웅했습니다. 프리야, 한국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인도 여성의 모습을 보여줘. 메에라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네, 언니. 꼭 그럴게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는 프리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떨리기도 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프리야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배웅 나온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라훌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프리야는 미소를 지으며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뭄바이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프리야는 가방에서 한국어 교재를 꺼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인도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시는군요. 저도 한국으로 유학 가는 길이에요. 정말요? 저도 서울대학교로 가요. 저는 연세대학교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두 사람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긴 비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프리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인도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프리아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녀를 반겼거든요. 짐을 찾아 공항을 나서는 프리아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날 밤 서울의 기숙사에서 프리아는 인도에 있는 가족들과 라훌에게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지난 시간들을 정리했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인도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서의 한국 말입니다. 프리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겠어.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인도 여성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 인도 곳곳에 한국의 기회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아 같은 젊은 여성들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용감하게 도전하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력이 아닐까요?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꿈을 찾아 모여드는 나라,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는 건 말입니다. 프리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사이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프리아들의 이야기가 써질 것이고 그 이야기들이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갈 것입니다.